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딱 5년이 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하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상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남들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기보다는 그저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그랬다. 아내는 원래 아침잠이 꽤 많은 사람이었다. 주말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는 동안 아내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꼼지락거리며 늦잠을 자는 게 우리 주말의 공식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어느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6시쯤 눈을 떴을 때 내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찍 깬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는 운동복 차림으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라고 묻는 나에게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웃으며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뛰고 오려고? 라고 답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한 올 없이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들떠 보이는 눈빛이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내의 소비 패턴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도 100원 단위까지 꼼꼼히 따지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던 아내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쌓이는 빈도가 잦아졌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고생하는 나를 위한 선물인가 보지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명품 스카프, 며칠 뒤 도착한 이름 모를 브랜드의 가방,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고가의 화장품까지. 우리 집 경제 사정이 뻔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나는 건지, 아니 애초에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명품을 사 모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괜히 슬쩍 휴대폰을 훔쳐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느라 거실을 서성였다. 혹시 내가 모르는 큰돈을 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아내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은 머릿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얽혀들었다. 아내는 여전히 예전처럼 다정하게 내 밥을 챙겨주고 잠들기 전에는 내 손을 꼭 잡아준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무언가 커다란 벽이 세워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벽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마침내 이번 주 토요일이 되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아내는 벌써 일어나 준비 중이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는 외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현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예전과는 다른 묘한 위질감이 느껴졌다. 다녀올게. 아내가 가볍게 내 뺨에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나는 무심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때 훅 하고 끼쳐 올라오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땀 냄새가 섞인 비릿한 향이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퇴폐적인, 전혀 아내의 취향이 아닌 강렬한 향수 냄새였다. 내 코끝을 찌르는 그 향기는 마치 누군가 아내의 옷에 자신의 흔적을 억지로 새겨놓은 것 같았다. 나는 멈칫하며 아내의 코트깃을 살짝 붙잡았다. 여보, 너 향수 바꿨어? 이거. 무슨 냄새야? 아내의 변화는 새벽 공기보다 차갑게 내 일상을 파고들었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서로의 일과를 손바닥 보듯 꿰고 살았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주말 아침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조깅을 하러 나가겠다며 챙겨 입는 그 세련된 운동복과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명품 운동화. 그 이질적인 풍경이 거실에 남긴 잔향이 내 신경을 끊임없이 긁어댔다. 오늘도 공원까지 뛰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아내가 살짝 멈칫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질끈 묶으며 대답을 피했다. 날씨가 좋아서 좀 더 멀리까지 다녀오려고. 왜 같이 가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은 찰나의 순간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 짧은 회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모호했다. 어느 코스를 도는지, 어떤 사람들을 마주치는지 그 사소한 정보조차 아내는 내게 공유하지 않았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면 집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습관적으로 그녀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폰은 방해금지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가끔 그녀가 실수로 놓고 간 폰이 진동할 때면 화면에 뜨는 낯선 번호들과 짧게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 알림들이 심장을 옥죄었다. 준비됐어? 오늘 그쪽으로 갈게.
같은 평범한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기이한 의심의 회로를 타고 불길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졌다. 결국 나는 참지 못했다. 아내가 나간 지 30분 후 나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평소 그녀가 즐겨 찾던 공원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숨어 기다리길 1시간.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운동복 차림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설마 내가 장소를 착각한 건가? 아니면 공원 뒤편에 다른 길로 들어선 건가? 답답함에 휴대폰을 켜서 다시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려던 찰나 저 멀리서 익숙한 차림의 아내가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달리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복 차림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운동복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그 가방은 운동하러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원 쪽으로 향하는 횡단보도를 가볍게 무시하고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 한 대를 잡아탔다. 나는 당황해서 서둘러 근처에 세워둔 내 차로 달려갔다.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동안 그녀가 탄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출발했다. 나는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다. 택시는 공원이 있는 도심의 반대 방향,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곽의 낡은 빌라촌이 밀집한 구역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매캐한 매연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폐부 깊숙이 들어찼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조깅이라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택시가 멈춰선 곳은 낡고 폐쇄적인 외관을 가진 대형 오피스텔 단지였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건물 정문이 아닌 주차장 옆에 어두운 쪽문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외출은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었다. 이 외딴 곳에서 그녀는 대체 누구를, 무엇을 만나러 온 것일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굳어갔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쌓아온 5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아내가 사라진 그 어두운 통로를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향수를 뿌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최근 몇 주 사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간 뒤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그녀가 식탁 위에 두고 간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라면 결코 손대지 않았을 영역이었지만 의심이라는 독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 그리고 헝클어진 영수증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평소 아내는 꼼꼼한 성격이라 영수증을 바로바로 정리하는 편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지갑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단순한 쇼핑 영수증이 아니었다. 성수동 오피스텔 단기 임대 회원권 결제 내역이었다. 그것도 무려 6개월이나 선납된 제법 큰 금액의 회원권이었다. 낡고 허름하기로 소문난 그 오피스텔에 아내가 왜, 무엇 때문에 돈을 썼단 말인가.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단순히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이라면 왜 이런 주거시설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배신감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집요한 욕망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곧바로 차 키를 챙겨 밖으로 나섰다. 평소 아내가 러닝 코스라고 주장하던 방향을 따라 차를 몰았다. 그녀는 매번 정해진 구역을 돈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동선을 역추적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다행히 내 차에는 예전에 아내의 안전을 핑계로 달아두었던 GPS가 있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자 아내의 위치는 평소 가던 공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구도심의 낡은 빌라촌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예상이 맞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 위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차가 멈춘 곳은 그 낡고 어두운, 하지만 영수증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피스텔 앞이었다. 심호흡을 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입구로 다가갔다. 건물은 낡은 셔터 소리를 내며 나를 반겼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끼익거리는 불길한 소음을 냈다. 나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복도를 걸었다.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가슴을 움켜쥐었다. 마침내 302호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문틈 사이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것은 내가 아는 아내의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그 끝이 묘하게 들뜬 듯한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내 기억 속에는 전혀 없는 낮고 굵은 남자의 웃음소리가 나지막하게 깔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그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저 화기애애한 대화가 나의 모든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낡은 스튜디오의 철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나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거친 숨을 억눌렀다. 머릿속엔 이미 불륜의 증거로 가득 찬 방 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낯선 남자의 흔적, 흐트러진 침대 시트, 그리고 비릿한 배신감의 냄새. 나는 이를 악물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당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침대는커녕 가구라곤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방 안은 마치 고시생의 독방처럼 온갖 법전과 형법 판례집, 그리고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줄이 그어진 유인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마시다 남은 커피컵과 밤샘 공부의 흔적인 듯한 쪽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는 아내는 나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놀라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법전? 이게 대체 왜 여기 있어?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교재를 덮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아내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해요. 사실 사법고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형편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아니까 괜히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합격하면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새벽마다 달린다는 핑계로 여기 와서 공부했던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몰래 다녔는지, 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그동안 내가 가졌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수치심으로 변했다. 나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그녀를 불륜으로 몰아갔던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졌다. 미안함이 밀려와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어주지 못하고 이런 곳까지 쫓아오다니 내가 너무 바보였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연신 사과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안아주었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했다. 비록 좁고 낡은 이 스튜디오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부방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씁쓸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나를 속인 이유가 우리를 위한 미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나의 성급한 의심이 그녀의 고귀한 노력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무릎을 굽힌 채 그녀의 무릎 앞에 앉아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내 휴대폰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때였다. 침대 밑 틈새로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빛바랜 먼지들 사이로 살짝 삐져나온 것은 다름 아닌 고급 브랜드의 가죽 가방이었다. 그건 내가 며칠 전 백화점 쇼윈도에서 보았던 우리 부부의 1년치 생활비와 맞먹는 가격의 명품백이었다. 아내의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녀가 평소에 그렇게도 원했지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가방이 왜 하필이면 이 낡은 고시생의 스튜디오 구석에 숨겨져 있는 걸까? 순간 뇌리를 스치는 서늘한 불길함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의 설명과 저 가방의 존재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었다. 내 앞에 있는 아내의 표정을 다시 확인하려 고개를 든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나는 굳어버린 채 침대 밑의 가방과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아내의 비밀이 그저 고시공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던 배신감과 의심은 한순간에 허망한 해프닝으로 뒤바뀌었다.
그래, 공부였구나. 남편인 나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떨어지면 쪽팔릴까봐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였어.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평범하고 다정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여전히 주말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섰고 나는 이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공부 열심히 해, 여보라고 속으로 응원까지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평온은 생각보다 얄팍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스며든 작은 균열은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분명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찝찝한 걸까? 그 고시원 방에 널려있던 책들은 분명 공부의 흔적이었지만 그녀가 사들였던 명품 가방들이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범한 수험생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사치품들.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나는 또다시 멈출 수 없는 불안에 잠식되고 말았다. 공부한다면서 그 비싼 가방을 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어제 퇴근길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공동생활비 통장의 내역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우리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기로 약속했었다. 은행 앱을 켜고 최근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을 하나씩 짚어내려갔다.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기적인 흐름 속에서 묘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현금 인출, 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일정치 않았다. 그것도 거의 주말 직전이나 아내가 새벽에 나가는 날짜에 맞춰 집중적으로 출금이 되어 있었다. 카드 결제도 아닌 오로지 현금이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려와 화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고시원 월세도 카드 자동이체로 해결한다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렇게 빈번하게 그것도 큰돈을 현금으로 찾아 어디에 쓴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는 거실에 앉아 아내가 잠든 방 쪽을 힐끔거렸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저렇게 평온하게 잠든 모습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가 다시는 속이지 못하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다음날 오전 아내가 또다시 도서관에 간다며 외출을 준비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거실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살폈다. 며칠 전 그 스튜디오에서 보았던 그녀가 가장 아끼는 가죽 가방이었다.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 립스틱 몇 개가 나왔다. 하지만 지갑 안쪽 깊숙한 곳,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지퍼칸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뜻밖의 물건이었다. 낡고 묵직한 열쇠 꾸러미였다. 우리 집이나 고시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묘한 모양의 열쇠들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열쇠 꾸러미의 끝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형 태그 하나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던 내 눈이 크게 떠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아파트 출입카드가 아니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설금융자산관리 업체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보안용 출입 태그였다.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수험생 아내의 가방 속에 대체 왜 이런 금융시설의 출입 권한이 들어있는 걸까? 아내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믿기로 한 건 사실 나의 비겁한 도피였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보다 그녀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릿속을 파고드는 의심은 곰팡이처럼 번져나갔다. 아내가 스터디를 하러 나간 주말 아침, 나는 참지 못하고 차를 몰아 아내의 뒤를 쫓았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덜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실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복도 끝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채 아내가 들어간 그 낡은 스튜디오의 문을 노려보았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쿵쿵거렸다. 30분쯤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그런데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아내 혼자가 아니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낯이 익은 얼굴이다. TV 뉴스나 법률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 강남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변호사였다. 평범한 주부인 내 아내가 도대체 왜 저런 거물급 인사와 은밀한 스튜디오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지? 이번 달 수익금 정산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세요.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 귀를 의심했다. 수익금? 법대 입시 준비를 한다던 아내가 왜 변호사와 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가? 아내는 그 남자가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덥석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다음 주에 입금될 금액도 잊지 마세요. 세탁은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흔적은 없을 거예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세탁이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했던 상상이 끔찍한 현실의 조각으로 맞춰졌다. 아내가 그동안 보여준 부유한 생활, 잦은 쇼핑, 명품백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법 공부를 하는 척하며 변호사의 뒤를 봐주며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검은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고한 척, 미래를 준비하는 척했던 그녀의 이면에는 더러운 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복도 벽에서 몸을 떼고 그들을 향해 걸어 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내가 숨어있는 기둥 쪽을 직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함 따위는 없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지독하게 냉정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작게 헛웃음을 짓더니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거기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네요. 처리하시죠. 변호사가 곧장 내가 서 있는 복도의 반대편 출구로 빠르게 뛰어갔다. 도망칠 곳이 막혔다. 내 아내, 아니 내 인생을 통째로 속여온 저 여자가 지금 나를 가두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띤 채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내 뒤에는 변호사의 위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조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고 그 옆에 앉은 변호사라는 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툭 던져놓았다. 그 서류들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무기들이었다. 이게 다 뭐야?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치 내가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신 술 마시고 들어온 날 기억 안 나? 그날 내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의뢰인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가정폭력을 겪어왔습니다. 여기 진단서와 지인들의 증언이 준비되어 있죠.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최근 몇 달간 공부하느라 힘들다는 명목으로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내 험담을 흘려왔던 것이다. 남편이 내 꿈을 비웃는다. 성격이 너무 난폭해서 무섭다며 그녀가 쌓아올린 열심히 노력하는 아내라는 가면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내가 그녀를 억압하는 폭군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이제 내 주변에는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다 거짓말이잖아. 그 변호사 놈이랑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아내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제 와서 발악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본색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녀는 공부를 핑계로 만난 그 법률 전문가와 공모해 내가 벌어온 돈을 세탁하고 이제는 아예 나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이제 용도가 다하자 폐기 처분되려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나는 무력하게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기분이었다. 그때 식탁 위에 던져둔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띠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그 변호사와 함께 익숙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무언가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 서류의 제목은 부동산 및 자산 양도 계약서. 소유주는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통장이었다. 그녀는 이미 나 몰래 내 모든 것을 가로채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공허했다. 아내는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짐을 싸러 안방으로 향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거실, 차가운 조명,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휴대폰의 작은 화면뿐이었다. 스튜디오 문을 열어젖히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좁고 눅눅한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법전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 옆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해외 계좌 흐름도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아내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변호사라는 자는 구석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너희들이 말한 그 공부라는 게 이거였나? 돈 세탁?
내가 챙겨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지난 몇 주간 내가 목숨을 걸고 추적한 거래 내역들이었다. 아내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령 법인들, 그리고 그곳을 거쳐 세탁된 검은 돈의 흔적들. 이 모든 게 단순한 고시 공부를 위한 뒷바라지였다고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다 알게 됐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해. 넌 정말 변함없이 단순해서 좋아. 그녀의 말투에는 그동안 나를 향했던 다정함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건 마치 5년 동안 연기해온 배역을 벗어던진 배우의 모습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저녁 식사, 서로를 다독였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었고 네 뒷바라지를 위해 내 모든 걸 쏟았어. 사랑하긴 한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사랑? 사랑이라는 게 밥 먹여줘? 넌 나한테 그냥 가성비 좋은 경제적 도구였을 뿐이야.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거든. 넌 그냥 내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소품이었다고. 네가 그토록 순진하게 나를 믿어준 덕분에 이 일은 아주 매끄럽게 진행됐어. 고마워, 정말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진실들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에게 나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용하다 버릴 소모품에 불과했다. 아내 옆에 있던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비열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로 여기까지 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품 안에서 빳빳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서류 상단에 찍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당신은 이미 아내를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파렴치한 남편으로 몰려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이미 준비됐죠. 서명하시죠. 이 서류에 사인하고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세요. 그럼 당신의 그 소중한 명예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가 내민 펜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내 손에 펜을 억지로 쥐어주며 아내를 향해 눈짓했다. 아내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나는 이 상황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눈앞의 차가운 서류는 현실이었다. 지금 당장 사인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그녀의 뒤에 숨은 거대한 세력에 의해 짓밟힐 것이었다. 갈림길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마주했다. 변호사의 비열한 웃음이 그리고 아내의 경멸, 어린 시선이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는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나를 집어삼킬 듯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마치 일상적인 쇼핑 목록을 확인하듯 차분한 표정으로 펜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시간의 흔적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효율적인 계산기처럼 나를 어떻게 제거해야 가장 깔끔하게 자신의 앞길을 정리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고 있는 듯했다. 사인해. 이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유일한 출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그녀와 뒤에서 은밀하게 줄을 대고 있는 그 변호사가 준비한 함정은 치밀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산, 땀 흘려 일군 우리의 집, 심지어 내 명의로 된 작은 적금까지 모두 그녀가 가로채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이 관계에서 퇴장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제안한 평화로운 결말이었다. 거부한다면? 그들은 이미 내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가짜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법정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내 모습이 뻔히 그려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가 다시 놓았다. 5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던 식탁, 주말이면 소파에 앉아 나누던 사소한 대화들, 서로의 미래를 응원했던 그 모든 순간이 오직 그녀의 철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내 가슴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들끓어 올랐지만 동시에 묵직한 공포가 발목을 잡았다. 저 여자는 정말로 나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이 서류에 사인한다면 나는 비록 빈손이 되겠지만 적어도 저 끔찍한 악몽 같은 여자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제물 삼아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변호사의 차가운 웃음과 아내의 서늘한 눈빛이 내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두 자아의 비명처럼 들렸다. 도망쳐,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이성과 진실을 밝혀 너의 인생을 저들에게 빼앗기지 마라고 외치는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예전에 순진했던 나는 없었다. 의심 많고 성급했던 성격은 이제 날카로운 냉소로 변해버렸다. 내가 가진 것은 이제 다 무너져가는 자존심뿐이지만 이것마저 버리면 나는 정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나의 지난 5년은 그저 속아 넘어간 바보의 기록으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싸운다면 설령 내가 패배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저들이 저지른 추악한 세탁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이 가혹한 선택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끗이 잊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며 끝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저의 이 기나긴 어둠이 드디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주세요.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과연 이 악마의 제안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시작하시겠습니까?